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명수는 죄악돌이 가득한 냇가에 앉아 있다. 흐르는 시냇물을 어색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는 S자형의 5마을 가운데 좌측 오목한 곳의 대방수에 산다. 그의 집은 마당과 개울이 붙어있는 형국이다. 개울의 수온은 S자형 끝의 어느 큰 산이 발원지이지만 내려오면서 수많은 토랑과 계곡이 합치되어 흘러온다. 그 발원지는 높은 산등성이를 지니고 있어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어느 곳인지 그곳은 까마득하니 멀다. 수천 수만 억만 리가 되는지도 모른다. 그 끝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명수는 가보지 못했다. 그에게 발원지는 헤아릴 수도 없는 미지의 세계다. 그의 앞에 흐르는 시냇물은 발원지를 알만한 단순한 그런 시냇물이 아니다. 그의 고향의 냇물의 발원지는 알 수가 없다. 끝도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인생처럼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도 모르는 곳에서부터 끝도 모르는 곳으로 흘러내린다. 흐르는 시냇물은 그냥 한없이 언제까지 흐를 것처럼 유유자적하며 때론 거침이 없다. 유유자적한 시냇물이 거침이 없다는 것은 어디선가 그 물이 한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또 한없이 흘러가는 것의 표현이다. 시냇물은 어디선가 위에서 계속 내려오고 그 물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데 쉼이 없을 것 같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아무리 지켜보아도 그것은 유유자적하며 거침이 없다. 무정한 세월이라도 흐름은 영원할 것 같다. 그가 있는 먼 발치에는 징검다리가 있는데 시냇물 소리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려온다. 유유자적하던 시냇물이 징검다리의 돌판을 만났을 때는 끝없이 저항하며 소리를 내지른다. 거침없이 소리를 지른다. 세상 풍파, 세상의 권세 눈치 보지 않고 거침이 없이 자기의 소리를 목청껏 질러댄다. 주변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인생은 흐르는 물처럼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유유자적하지도 못하고 유유자적하지도 못하고 거침도 없고 강단은 더욱 없다. 내 생명은 흐르는 물처럼 거침도 없고 유유자적하지도 못하고 또한 영원할 것 같지도 않다. 그는 속말을 하였다. 흐르는 시냇물은 할머니가 올 때쯤에도 석양이 드리워질 때도 할머니가 귀가하실 때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한다. 대부분 할머니가 오실 때는 아는데 가실 때는 알지 못한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가 모두 잠들었을 때 끝이 나고 잠들었을 때 할머니는 본가로 귀가하신다. 어느 날은 밤늦도록 그가 졸지 않고 할머니의 입을 주시할 때도 있다. 할머니는 그가 졸 때까지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때도 징검다리의 시냇물은 경쾌한 소리를 질러댄다. 흐르는 물은 그 물줄기를 방해받을 때 소리를 질러댄다. 징검다리는 언제나 터치하면 소리를 내는 악기처럼 소리를 자아낸다. 시냇물은 거침이 없이 유유자적 언제나 흐른다. 하지만 나의 삶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잔잔히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만 같다. 그는 자성어린 소리로 말한다. 시냇물을 보면 그의 마음은 더욱 애처롭다. 그는 애처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시냇가에 있기를 좋아한다. 그는 시냇물을 사모한다. 그 사모는 그를 시냇가로 이끌어낸다. 그에게 없는 것을 시냇물이 채워준다. 그는 오늘도 시냇가로 무엇에 이끌리듯 걸어갔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삶이 끊어진다. 낮에도 잠이 들면 끊어진다. 그래서 그는 가급적 낮에는 눈을 감는 것이 겁이 나서 눈을 감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노력에 불과하지 잠이라는 게 그의 노력으로 되는 이유가 아니다. 집에 식구들이 없을 때가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가정의 조건이 좋아 여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자상한 엄마와 사랑이 많으신 아빠가 있고 할머니가 있어도
혼자 있을 때는 있는 법이다. 왜 혼자일까? 그도 모른다. 그도 모르게 눈이 감긴다. 그럴 때마다 문득 소름이 끼치며 잠에서 깬다. 그도 모르게 눈이 감기니 혼자가 되고 싶어 혼자 된 게 아니다. 그러니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형이나 동생처럼 밤에 정상적인 잠을 잔다면 혼자 있을 때는 상황상 거의 없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밤에 잠을 설친다. 아니 사경을 헤맨다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그는 정상적으로 눈을 깜빡인다. 차츰 깜빡이는 횟수가 늘어난다. 어느덧 그의 눈은 감긴 채로 멈추어 있다. 그때 동생이나 엄마가 기척도 없이 사라진다. 엄마와 형과 동생이 사라지는 것을 그는 모른다. 아마 엄마도 형도 동생도 언제 무슨 일로 집을 비울지 모를 것이다. 사람이 예고하고 하는 일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니까. 머리맡에 행선지를 적어놓는다는 것은 지금이나 당연한 일이지 당시 농경 사회에서 그것은 사치일 뿐이었다. 하여튼 그때는 그랬다. 그럴 때 그는 마당 끝에 있는 냇가로 간다. 조약들의 엉덩이를 붓고 할머니가 콩콩거리며 오실 징검다리를 멀리 우두커니 바라본다. 한참 후엔 다정당했던 윤경인의 집을 바라본다. 윤경인의 집은 내를 사이 두고 그의 집과 마주하고 있다. S자 형의 볼록한 안동네에 그의 집이 냇가와 가깝게 있었고 S자 형의 볼록한 바깥 동네에 윤경인의 집이 냇가에 가깝게 있다. 그의 집에서 문을 열면 윤경인의 집이 먼저 보였고 앞마당에서도 보였고 냇가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할머니가 콩콩거리며 오실 징검다리를 바라본다. 할머니 집은 냇가에서나 그의 집에서 보이지 않는다. 건너오실 징검다리만 보인다. 윤경인의 집은 그냥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눈길을 주지 않는다. 너무 슬픔이 밀려온다. 그는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특히 밤에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살아있는데 윤경은 홍역을 앓다가 고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윤경이 냇가에 나오지 않아서 궁금하던 며칠 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수는 한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명수는 어린 나이에 겪었다. 물론 죽음이 그에게 들려온 건 윤경이 처음은 아니지만 윤경의 죽음은 그를 몹시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였다. 할머니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오신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징검다리를 향해 갔다. 거기까지다. 거기 근방에서 그는 또 다른 죄악들을 깔고 앉았다. 험한 몰골을 이성이 있는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징검다리까지 오는 데에도 동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냇가로만 왔다. 그가 수줍음이 많아서라기보다 그 험한 몰골을 보여서 좋을 것이 없다고 그는 생각해서다. 그것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큰 집의 누구에게도 그랬다. 그것을 따지지 않고 동무해준 윤경이 집을 바라보기도 슬프다. 슬픈 것은 그의 마음이지 그 집이 아닐 테지만 그러나 그는 윤경이가 보고 싶어 바라보지 못한다. 그리움이 사무쳐 윤경인의 집을 예명케 한다. 눈을 뜨고 밖에 나오면 첫 번째로 보이는 집이 윤경이네다. 얼마쯤 시간이 흐른다. 물결이 징검다리 받침돌을 비껴 물살이 쏠린다. 막히면 돌아간다. 막히면 비껴서 간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소리를 질러댄다. 물은 일러주지 않아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잘도 안다. 넓은 곳에서는 유유히, 좁은 곳에서는 빠르게, 또 웅덩이가 있으면 쉬어갈 줄 안다. 그 물들을 바라보면 평온이 밀려온다. 그에게 없는 부분이 시냇물에는 많다.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을 시냇물은 잘도 한다. 그는 시냇물을 사모한다. 시냇물은 그에게 많은 것을 준다. 시냇물은 서두르지 않는다. 급하게 굴지도 않는다. 그러니 시냇물을 바라보면 평안해질 수밖에 없다. 시냇물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도 누리게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흐르는 물은 영악하지도 않고 약삭빠르지도 않고 투기하지도 않고 놀리지도 않는다. 왕따는 더욱 시키지 않는다. 태양이 그 수면 위에 사뿐히 내리면 그 햇살도 평온해진다. 이글거리는 태양도 물 위에 내릴 때는 사뿐하다. 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라앉혀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다. 그는 그래서 겨울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는 시냇물을 좋아한다. 시냇물은 흐르는 것만 바라봐도 좋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서 있는 거, 쉬는 거, 노는 거, 바라보는 것 등 이럴 때가 많다. 밝은 햇살이 모래에 떨어지니 반사가 된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래에는 반사하는 부분이 있다. 반사하는 기능을 자세히 보면 보석같이 반짝거린다. 그 보석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다. 햇볕을 받을 때 반사한다. 햇볕을 받을 때만 반사한다. 나도 반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환경의 반사, 환경의 반사, 나의 반사가 빛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자기의 몰골을 바라보고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내 고개를 숙였다. 물에도 다 반사하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도 다 그렇게 받아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생각했다. 그는 나이답지 않게 철학자가 되어 있었다. 누가 그를 철학자로 만들었는가? 그는 모른다. 그도 모른다. 그러나 짐작은 간다. 환경적 요인, 영적 심판, 딱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짐작은 간다. 누구도 짐작만 할 뿐 딱 이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혹 단정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갈 수는 없다. 그것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햇볕이 물에 떨어질 때 반사되기도 하지만 그냥 흡수되기도 한다. 물에도 다 반사되는 것은 아니다. 흡수되는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세상은 음양의 조화가 있다. 심판하여 벌만 주는 것은 아니다. 상급도 있다. 이 심판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 심판이라고 한단다. 할머니가 이야기하였다. 그가 영적 심판의 존재를 일부러 궁금히 여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적 심판의 존재를 부인했다. 아무리 사경을 헤매다가 까무라쳐서 기절해도 그는 그것이 죽음의 전조 현상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깨어나선 그뿐이었다. 영적 심판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유년 시절에 영적 심판이 들어갈 머리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영적 심판의 존재는 기정사실인 양 그에게 다가왔다. 그가 이 영적 심판의 존재에 대하여 궁금증이 일어난 것은 아마 그 즈음의 일이다. 그가 중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맬 때 그는 벌써 피안을 보았다. 그가 죽음에 대하여 죽음 이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낭떠지로 떨어지면 까무라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영적 심판의 존재 여부에 궁금증이 스멀스멀 그에게 다가왔고 그때 할머니의 영적 심판의 이야기에 기겁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때는 영적 심판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영적 심판의 주변 이야기만 귀담아 들었다. 그가 영적 심판 핵심 사항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년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인식 전환점의 계기는 49년의 세월이다. 모래가 일부러 햇볕을 반사하는 것은 아니다. 모래에는 반사하는 기능이 있다. 모래에 반사하는 기능의 부분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환경에 반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기능이 반사를 만들어내듯이 그런 환경이 그 영적 심판의 존재 여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음양의 조화란 이치의 종속일 뿐 아니라 생명의 주의 종속이며 그 생명의 주 이치는 영혼의 주관자 재판장이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심판하여 분리한다. 질서와 품위는 영속에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관계성이 내재한다. 크게 말하면 광의적으로는 이 세상도 불가분의 관계성 속에서 한편을 이루지만 부분적으로 말하면 협의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영속성의 부분이다. 차 안은 영원한 세상의 불가분의 영속 속에서 존재한다. 거기에는 영적 심판이 존재하지 않고는 영속성이 지속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적 심판은 영속성에 반드시 필요 불가한 존재이다. 햇볕이 내리꽂는다. 물고기들이 그림자까지도 만들어낸다. 음양의 조화이다. 백사장의 모래들이 반짝거린다. 음양의 조화이다. 밤하늘의 별보다도 더 반짝거린다. 음양의 조화이다. 그 반짝이는 것은 금빛도 있다. 그 반짝이는 것은 은빛도 있다. 음양의 조화이다. 이 음양의 조화 속에 영적 심판의 존재가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 금을 다 모으면 그 금덩어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는 생각해 본다. 그 은을 다 모으면 은덩어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는 생각해 본다. 그것은 마음의 생각이지 실제로 그 금을 찾으러
모래 알갱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의 상상은 접어야 한다. 음양의 조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심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상상은 접어야 한다. 그것은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모래 알갱이의 은근과 같다. 반짝거리는 것은 물과 모래와 햇볕의 음양의 조화로 합성된 오묘함이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욕심은 자연이 철저히 배제한다. 욕심을 품고 고향을 바라보면 고향은 아름답지 않다. 욕심을 품고 영적 심판의 존재를 바라보면 영적 심판의 존재는 그냥 허상일 뿐이다. 욕심을 품고 음양의 조화를 바라보면 음양의 조화는 아름다울 수 없다. 그러나 욕심을 버린다면 그 고향은 음양의 조화하는 영적 심판의 존재는 선명하게 부각된다. 참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채 보는 이의 가슴 속에서 선명하게 부각된다. 선명하게 부각된다. 윤경아, 그는 윤경을 보고 소리친다. 그러나 윤경은 그의 주위에 보이지 않는다. 개울 맞은편 윤경의 집이 보인다. 윤경의 집은 개울뚝 위에 맞닿아 있으므로 그가 앉은 곳에서도 훤히 보인다. 새들이 그 지붕 위를 나르며 윤경을 유혹하지만 윤경은 왠지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심증은 살아 숨을 쉬는데 물증은 산속에서 잠을 잔다. 윤경아, 다정다감했던 윤경은 그의 집과 이 냇가를 바라보고 있다. 윤경과 그는 그들의 집 중간에 이 모래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5살까지 윤경과 함께 시냇물과 함께 다정하게 놀았다. 윤경은 그와 같은 소년이었는데 얼굴이 이름처럼이나 예쁘다. 남자보고 예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멋있다고 해야 하겠지만 멋있다는 표현은 그에게 이토라진 표현 같다. 그는 여자처럼 예뻤다. 몸은 약간 야이었는데 마음은 가냘프면서도 부드러웠다. 이목구비는 뚜렷하였고 머리칼은 유난히 검고 윤기가 흘렀다. 야인 손은 보드랍고 두꺼비집을 만들고 두꺼비집에 손을 대밀면 두꺼비집이 그의 행사를 감춰주었다. 그러다 손을 빼면 그 손은 유난히 하얗고 그 하얀 살결에 햇빛이 반사되면 수억 개의 모래 알갱이에서 빛나는 빛처럼 눈이 부셨다. 모래 알갱이는 금빛을 반사하고 은빛을 반사하고 그의 손에서는 하얀 살빛이 반사된다. 그는 윤경의 손을 덥석 잡았다. 우리 헤어지지 말고 오래도록 놀자. 윤경은 그 말을 하는 명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윤경은 대답했다. 햇빛이 윤경의 눈을 비추었다. 윤경의 눈동자는 선명하였다. 크고 검은 눈동자, 흰 자위는 너무 하얘서 빛이 났다. 그 햇빛에 윤경은 눈이 부신지 시선을 아래로 내린다. 이내 덥석 잡은 명수의 손을 내려다본다. 윤경의 손은 하얗고 윤기가 흘렀지만 그의 손은 화상으로 얼룩져 있다. 명수의 황갈색 피부는 젖은 모래처럼 어두웠고 화상을 입은 부분이 새똥이 쌓인 것처럼 해물건하니 볼성이 사납다. 윤경은 모래알갱이의 보석 같은 손으로 젖은 모래처럼 빛이 죽은 그의 피부 조직과 허옇게 얼룩져 흉축하기까지 한 그의 손에서 살며시 뺀다. 그리고 윤경은 그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다. 윤경의 해고 윤기 나는 손이 그의 흉축한 손등을 덮자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었다. 흉축한 손을 마다하지 않고 살며시 잡아주던 윤경이 그러나 그는 없다. 흉축한 손을 왕따하지 아니하고 해고 보드라운 손으로 흉축을 덮어주던 윤경이 그는 불러도 오지 않는다. 그래도 그는 그 이름을 부른다. 윤경아.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를 죽게 한 병은 지독한 고열이었다. 홍역이야. 홍역이 돈데 엄마와 동네 아줌마들이 은밀하게 하는 이야기를 그는 비밀스럽게 들었다. 엄마나 동네 아주머니들은 술 안 떨지 않는다. 홍역이라고 왁자지껄하지도 않는다. 홍역이라고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는다. 왜 그런지 그는 모른다. 어린아이들이 홍역을 앓다 죽을 때에는 열이 불덩어리가 된다. 밤이 길다. 정신줄을 놓는다. 윤경은 고열에 잠을 자다가 죽었다고 엄마가 말하는 것을 역시 은밀한 가운데 들었다. 윤경아, 명수는 보이지도 않고 옆에 있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데도 그를 부른다. 그는 꿈속에서 헤매는데 그것은 악몽이었다. 고요한 밤, 사방이 캄캄한 밤, 유난히 캄캄한데 정막까지 깊게 드리워져 있다.
눈을 감지 않을 수 없어. 눈을 감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때론 독사가 울거리는 곳, 때론 뾰족한 바위 위로 떨어진다. 그의 고향에는 앞산만 있는 게 아니었다. 큰 산도 있다. 그 큰 산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의 마음에도 있다. 그 큰 산에는 절벽도 있고 때론 큰 바위가 있다. 집채보다도 큰 바위가 있다. 그 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 서리빨 같은 뾰족한 바위가 있었다. 그것이 새끼를 쳤는지 무수히 펼쳐져 있고 호수에 물이 불어 흙탕물이 되어서 불어나 있고 뱀들이 득실거렸고 그 바위는 자꾸만 더 커져만 가고 절벽 아래에는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넘쳐나 어지럽다. 뱀들이 득실득실 무질서하게 꿈틀거린다. 그는 큰 바위덩이에서 떨어져 그 뾰족하고 서리빨같이 날카로운 그것으로 깊숙이 박힌다. 흙탕물이 흥건히 밀려들고 수천 수만의 뱀이 꿈틀거리며 그에게로 달려든다. 악! 그는 잠에서 깬다. 그는 조약들 위에서 잠깐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을 잃었다. 사람이 심한 꿈을 꾸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을 잃을 때가 있다. 시냇물은 천연덕스럽게 유유자적 흐르고 있다. 윤경은 홍역을 앓다 죽었다. 열이 불덩어리네. 열이 불덩어리네. 윤경이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할 때 그 엄마는 물속을 그의 이마에 얹으며 말했다. 열이 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정신을 놓으면 까무러친다. 까무러치다가 깨어나면 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다. 자력으로 눈을 감지 않는다. 자력으로 잠을 자지 않는다. 자력으로 고요를 발생케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정신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무너진다. 이런 반복 속에서 윤경은 태어난 지 6해를 넘기지 못하고 5살 뜨거운 여름밤에 결국 무너졌다. 윤경이가 간밤에 죽었다는구나. 어머니는 작은 소리로 너무 작은 음성이다. 그 작은 음성 속에는 떨림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다. 명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냇가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조약돌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시냇물 소리와 징검다리를 휘감아 도는 물소리가 그 울음소리를 삼켜버렸다. 명수는 이것을 이미 겪었다. 명수는 2살 때 화롯불에 인두가 튕겨 나오고 화롯불이 그의 몸으로 엎어져서 중화상을 입었을 때 그는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다. 죽음까지 이르러 결국 사망 선고를 받고 혼이불에 덮인 채 운묵에 있었다. 명수에게는 한 번 듣고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할머니가 무슨 말 끝에 명수는 죽었다 살아나네야 밤에 죽어서 운묵에 혼이불을 덮어놨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살아있지 뭐니. 그는 날이 밝으면 윤경이가 묻힌 곳, 아니 윤경이 그때에는 살아있었으니까 그가 윤경이가 묻힌 공동묘지에 먼저 묻히기 위해서다. 할머니는 차마 그 이야기까지는 대놓고 하지 않는다. 엄마도 아빠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창수는 모른다. 수기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다. 천신만고 끝에 깨어난 그에게도 홍역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엎친 데 겹친 격이다. 중화상의 재앙 속에 홍역까지 찾아왔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깨어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62년 동안 살아있다. BC 5세기 윤경이 사망, BC 13세기 할머니 사망, 여동생 형 아빠 엄마 사망, AD 49년에 이 글을 쓴다. 그는 사건 후에도 60여 년을 살고 있다. 그의 중화상과 사망은 액땜한 것일까?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한 발짝도 떨어져 살지 못했다. 영적 심판의 존재는 그에게 내추럴한 현상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